네,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붙이는데 정말 오늘만큼은 그 말씀을 드리기조차도 더욱더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안에서 항공기 참사의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도 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짚어볼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황희도 이사님 그리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려운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든 한 달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의원님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초에는 내란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순 무렵엔 탄핵이 있었고, 또 말미에는 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참사가 있어서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황희도 이사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같은 마음으로 좀 힘드실 것 같고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뉴스를 보는 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게 이제 당연하게 공기처럼 생각하던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냥 이게 유지되고 있던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30 특히 뭐 여성분들 응원봉 들고 나오셨고 네. 또 직접 뭐 거리로 나선 남성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 자체가 그 윤석열의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 안전 중심 사고 버려라. 저런 얘기했을 때 설마 극단으로 가겠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겠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모든 곳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확실히 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내고 점차 더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우리 항공기 참사 지금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어떤 것 같다 우리가 사실 추측하고 예측하는 건 전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뭐 원인 규명 또 사고 원인이 어떤 거였느냐는 뭐 명확하게 그래도 조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지. 뭐 저희가 뭐 아니었을까요? 뭐 이러면 어땠을까요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뭐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입장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번에 이제 사고 난 그 항공기가 운항 기록이 좀 많다고는 나왔더라고요. 가동률이 높다는 거는 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국토부도 좀 확인을 한 상황이고. 근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고 네. 원인이 정확히 나오면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안타깝게도 어쨌든 탑승자 181명 중에 승무원 2분만이 생존을 했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이 신원이 지금 확인된 분들을 위해서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장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분향소를 찾아왔는데요. 그 장면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영상 보여주시고요. 원식 의장도 자리해 네,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를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또 사과를 하셨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수많은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참사 하루가 지나서 김종도 의원이 하는 장면이고요. 국민이 있긴 하냐? 국민이 있어. 네, 뭐 이렇게 분노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야 지도부, 뭐 국회의장, 권한대행까지도
분향소를 찾아서 애도를 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수습, 또 장례 준비, 유가족 대책 사고 조사, 또 무한공항 이용객분들한테 이제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수습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상황들이나 뭐 제가 과정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진 못해서요. 네. 저는 이제 아마 내일 또는 모레 내려가 볼 생각이고 네. 다만 이제 지금 뭐 저는 보건복지위원회니까 복지부 쪽에서 하는 일은 매일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뭐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직접 확인해 볼 것 같고 하여튼 빨리 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윤석열은 정말 꽁꽁 숨어 있고 본인의 어떤 사과 한마디, 뭐 사과가 의미도 없습니다만은 입장도 내지 않고 그냥 뭐 석동현이나 변호인단 통해서 수사를 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듯한 이 변명의 메시지만 간접적으로 내다가 이거 관련해서 또 메시지를 냈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저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에는 이제 저들이 남은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론전이다.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심리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뭐 권성동 같은 사람이 여야 정책 멈추라고 얘기할 상황인가? 이거에 대한 일단 분노를 차치하고 민주당 탓으로 이렇게 막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전라도 비하 지금 뭐 이게 일상화돼 있는데 뭐 이따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 디지털 공간을 저런 식으로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겠다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내란 사태에서 공화국의 적을 이렇게 딱 그 규정을 짓듯이 이 공론장의 적들이 지금 너무 날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여기에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다는 건 온라인 공론장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체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럼 윤석열이랑 무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땐 확실히 의심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더 이상 대화와 설득과 타협으로 풀 수 없는 국면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그 의원님 화났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방금 네. 이제 뭐 윤석열 관련해서 황희도 이사께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전 국민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좀 피가 끓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만 그 와중에 또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면은 이렇게 올렸어요. 그 제목이 줄 탄핵의 후과, 그러니까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줄 탄핵의 후과라는 제목과 함께 이 참사를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할까요? 이 안타까운 재난의 와중에도 민주당이 계속 정치 공세를 하면서 예고해왔던 줄 탄핵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고 이재명 생각 좀 그만하기 바랍니다. 제발 이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떻게 본인이 더 정쟁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심스럽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유가족들끼리 못 모이게 했죠. 그렇죠, 맞아요. 예. 저희 당으로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처를 좀 공유해서 유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과 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부처에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민 분향소를 만드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때도 분향소 사실상 거의 부시려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정부와 서울시였죠.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요. 그러네요, 진짜. 그랬고 다 기억나시겠지만 참사 다음 날 이태원 현장에 가서 뇌진탕을 언급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응과 수습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이번 참사 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챙기고 지금 뭐 권한대행이나 이런 사람들도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네네네. 박수영이라는 그분은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예요. 행안부 장관 우리가 탄핵했습니까? 지가 그만뒀지?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좀 말도 안 돼. 입만 열면 거짓말들 이렇게 많이 하니까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실제로 이 팩트 체크로 들어가 보면 22년 8월에 그 대통령실 컨트롤 타워 그거 아예 그냥 문서에서 지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그 이상민이라는 게 있을 때 오송 참사, 12구 참사 이런 거 다 벌어졌고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추하게 자기는 뭐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면서 저렇게 사실상 쫓겨났지만 지가 되게 쿨하게 나간 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저 용산 주민으로서 박희영 씨가 구청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무슨 컨트롤 타워 부지가 다 민주당 탓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언론이 어떻게 서포트할지를 알고 여기서 또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헌재가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됐을 때도 64일 만에 결정을 내리고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91일 만에 결정을 내렸어요. 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180일 내에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 다 절반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심리와 판단을 마쳤어요. 그 이유는 신속하게 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사회 안정을 신속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 절차 지금 누가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이 절차 지연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렇죠.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론 호도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신 김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어쨌든 재판 일정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근데 뭐 재판 일정에 그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지금 뭐 오늘 보도 보면은 탄핵소추위원단에서 요청했던 각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송부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월 3일이면 그 기록을 청구인 쪽에서, 그러니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볼 수 있고 이제 헌재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을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6인이 심리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논의해서 결정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헌재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아마 나중에 또 여쭤보실 것 같은데 수사기관도 지금 보면 어제 0시부로 오늘 0시죠. 오늘 0시부로 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지연 없이 쭉 갈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죠. 하루 빨리. 네.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요 무한공강 참사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신 기자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해서 현장 분위기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일단 연결해서 관련해서 조금 현장은 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현주 기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기자님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네. 지금은 어디에 좀 위치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지금 어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임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이 많이 무겁고 계시면서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현장에는 희생자 유가족 외에도 네. 국토부 그리고 각 지자체 공무원, 항공 관계자, 경찰, 소방 그리고 취재진들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색 작업인데요. 사고 직후부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쉼없는 수색 작전을 펼쳐가지고 희생자 179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한 상황입니다. 아, 모두 수습이 됐나요? 네네, 시신은 일단 다 수습이 됐고요. 네. 다만 안타깝게도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서
활주로 끝에 위치한 사고 현장에는 이틀째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수습은 모두 됐지만은 그 신원 네네.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금 전 합동 감식에 관한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179명 중 지문 대조로 현재 14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나머지 희생자가 32명인데요. 네. 유전자 즉 DNA 검사를 진행해야 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중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69명분의 DNA 검체를 긴급 감정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뒤늦게 지문 감식이 이루어져서 3명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실제로는 32명분의 대조 시료가 조회될 예정입니다. 아,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유가족분들도 좀 그렇습니다. 답답함과 초조함을 굉장히 좀 토로를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계신 곳에서 파악하시기로는 유가족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좀 있으십니까? 네,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구조당국도 빠른 신원 항의를 위해서 현재 국가수에서 유전자 신속 판독기라는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네. 전날 오후부터 유족들의 DNA 검체를 채취해서 희생자들의 검체와 비교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한 가지 검체를 판독기에 비교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2시간 내외가 걸리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물리적인 시간은 아무래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특히 온전치 못한 시신이 많아서 부위별로 검체를 채취해 비교하는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는 열흘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말도 현장에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운데 유족들이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빠르고 온전한 시신 수습입니다. 네. 그것 이상 바랄 것은 없고요. 다만 제반적인 사항으로 한 3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시신 보관을 위한 냉동 차량이나 컨테이너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겨울이지만 온도가 생각보다 낮지 않고 네네네. 시신 부패와 추가 훼손을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음, 두 번째는 참사 현장과 가까운 무안공항에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름만 적힌 위패가 놓여 있고 유족 입장에서는 현장과 가까운 곳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만약 추가로 이제 분향소가 마련된다면 영정사진 등의 설치도 원하고 있습니다. 아, 끝으로 제주항공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장래 협의입니다. 음, 현재 제주항공 측에서 사고 현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상태인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부, 지자체, 또 항공당국, 항공사 영역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를 통합하는 합의 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수습되는 시신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지금 겨울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온도가 그렇게까지 낮지 않기 때문에 네네.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냉동 차량 그리고 지금 합동 분향사가 아무래도 공항이랑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5km 정도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까운데 좀 추모 장소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책임 있는 이제 장례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원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네네. 아,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네네. 또 이번 또 그 비행기에 가족 네네. 단위가 많이 계신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아, 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네네. 아무래도 연말을 맞아서 이제 가족이나 지인 또 모임 단위의 희생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들과 여행을 간 형의 부부 그리고 동생 또 그것을 바라보는 동생은 오열을 했고 결혼을 앞둔 30대 아들은 약혼자와 여행을 떠났다 변을 당했습니다. 또 영광에 거주하는 팔순잔치를 위해서 떠난 자녀와 친인척들 8명과 떠난 여행을 간 경우 또 화순구청 현직 전현직 공무원 8명이 연말을 맞아서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고요. 네. 전남교육청 사무관 5명도 동기 모임차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또 부자관계 고교생, 자매 또 부부끼리 여행을 잡은 희생자들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현장에서 그 네네. 통합 지원 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센터를 현재 통해서? 통합지원센터는 무안 공항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네. 관리동이라고 하는 현재 시신들이 확인된 시신들이 모여 있는 동입니다.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전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제주항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센터장은 국토부 2차관이 맡았고요. 지원센터에서는 사고 수습 상황 브리핑, 그리고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 절차, 비상 물품 지원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네네. 그 오늘 그 유가족 대표단 쪽에서 네네. 그 브리핑을 열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와중에 네네. 기자분들에게 맨투맨식으로 좀 만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네네. 그런 발표를 하시게 됐는지 혹시 좀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취재진들이 워낙 많은 취재진들이 현재 대기 중이고 네. 유족들 입장에서도 같은 질문들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민감한 질문들을 네. 두서없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유족 대표단 측에서는 취재에 대한 좀 제한을 했으면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또 일부 유족 대표단들이 해주는 브리핑들도 있고요. 또 취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네네. 정말 조금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지만은 네네. 정말 그 사실 위주로 내용들이 나온 거 있으면 꼭 또 공정하게 전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오마이뉴스 광주 전라본부의 안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 혹시 내용 좀 옆에서 같이 들으셨는데 좀 아무래도 언론 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곽수선 진행자도 얘기하셨지만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 추측성 기사를 낼 경우에 진상 규명에 혼선이 생길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한테 접근해서 인터뷰하는 기자분들도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세월호 때나 이럴 때 보면 2차 가해가 너무나 분명한 그런 질문들도 막 하잖아요. 네. 뭔가 화제성이라든지 속보성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간혹 보면 이런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그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생기게 하려면 초기 언론 보도가 굉장히 좀 잘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아까 기자님께서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냉동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청을 유가족분들이 좀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거 자세히는 이제 얘기를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혹시 정부가 제공했다고 브리핑을 했어요. 아. 했는데 오후에 보도를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라고 또 유족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확인이 돼야 되고 만약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면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네. 요구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이 정광훈 이 사람 안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냥. 네. 진짜로 언급할 사실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참사 관련해서도 정말 이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거 망언을 막 쏟아냈어요. 네. 근데 왜 이거를 다루냐면은 이 전광훈이 이런 망언들과 함께 그 만들어가는 집회에 이 국힘 의원들이 가서 네.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28일 날에 이제 전광훈이 집회를 열었는데 28일에 그때 또 윤상현 의원이랑 이미자 제가 의원 안 붙이겠습니다. 윤상현, 이미자, 김민전 이렇게 셋이 참석을 했는데 윤상현은 그 집회에서 또 윤석열이랑 한덕수 탄핵을 못 막았다면서 사죄한다면서 큰 절을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그 행동을 하자마자 보도 엄청 되고 비판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진 않았을 거고 어떤 의미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어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그런 정치인들 있었어요. 네. 김문수, 그렇죠. 한기호 다 이런 정광훈류의 집회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조그만한 인기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또 장관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해진 거죠. 근데 좀 실망스러운 게 이미자 의원인데 이미자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아. 근데 참 가도 참 멀리 갔네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저도 뭐 보긴 했는데 되게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이 실제로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또 이사님이 좀 더 정확하게 혹은 자세히 연구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1000% 얘기를 하는데 이제 1000%로 네. 무조건 이거 심리전단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쪽에? 되게 다양해요. 아, 아까 다양하게? 정광훈류가 떠들고 다니는 거 네. 이거 이제 공론장에 저기를 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그런 화력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정광훈류 그리고 사실 신천지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결에서 이준석 부류도 있죠. 온라인 공간에선 그들도 공론장의 적이지만 사실 또 다른 차원에선 일단 군 쪽에 그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죠. 그 기무사 출신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에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했었고요. 댓글 공작을 했었던 그 기무사 것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걸 개혁을 했는데 이번에 방첩사로 이름 바꿔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사진 걸고 다시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보기관 국정원이죠. 거기서도 이제 원세훈 같은 사람 풀어주고 김관진 같은 사람도 이제 그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중죄를 받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국방혁신 4.0을 맡겼어요. 그럼 이제 게다가 64 38기가 김용현을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명이가 그렇죠. 빼고 300여 명이 네. 그 멤버 중에 하나 연재욱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과거에 댓글 공작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풀어줬는데 하필 그렇게 풀어주고 나서 댓글 공작 안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란이란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달고 다니느냐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명박근혜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사례를 놓고 그 사실들을 놓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실제로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유가족분들 사찰했었고요. 그리고 그건 팩트잖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네, 팩트예요. 그리고 네. 조리돌림을 했었고 당시에 막 폭식 투쟁도 있었죠. 일베를 중심으로. 맞아요. 거기에 사실은 그 정경련을 비롯한 그런 자금들이 또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니까 저것들이 또 그냥 잠깐 민주정부 들어서면 숨죽이는 척하고 뒤에서는 계속 사조직 같은 걸 동원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기관과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가 뿌립니다. 그리고 이걸 더 파고 들어가면 사실 일본이 나와요. 잼머니가. 그래서 이게 중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일본이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국정원 직원들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정리해서 풀어드릴게요. 근데 네네네.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서 일본의 극우라고 불리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이 요시코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 그 회의라 그래서 행동하는 집단들 막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막 과격한 일본 극우들을 네네. 보통 많이 보는데 네. 그것도 이제 행동대장들이고 네. 거기서도 싱크탱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거기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고 있고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의 극우 정치 그 방송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내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막 연결되고 그 당시에 관련된 보도에 보면 부정선거 얘기 거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엄청난 세계관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되게 크구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 저도 당장 막 뿌리 뽑아내고 싶은데 상당히 많은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이명박이 댓글 부대 가동했던 게 15년 전인데 그리고 나서 지난 15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됐었어요. 이거 제대로 처벌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저것들이 다시 또 설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내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유가족분들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런 거를 12구 참사 때도 똑같이 우리가 봤죠. 굉장히 신속하게 마치 어디서 지령이 내려온 것처럼 놀러 간 사람들한테 왜 그 국가가 책임을 묻냐 이런 식으로 짜여진 듯이 논리를 개발했고 이걸 보면서 이제 이번에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막 민주당 탓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들도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저것들은 우리가 뭐 서울의 봄을 통해서든 정치를 통해서든 야 저것들은 상상 이상의 것들이다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학습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뭐 남태령 대첩 같은 데서 신속하게 보여줬는데 저것들도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24시간 365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거철 때만 이거 관심을 가지잖아요.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맨날 하냐면 저들은
전시평시 나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국민들이 가스라이팅하고. 근데 과거에 일본이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실제로 그런 뭐 댓글들이 있는 거는 뭐 지금 뭐 저도 몇 개 봤으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넘어갈까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 보도의 팩트만 보고 네. 해야 되는데 그 댓글에 여론에 휩쓸리는 분들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를 어떤 학자는 밀도가 낮은 사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서구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노조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뉴스가 딱 나오면 그런 모임에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약간 그런 정당도 사실 우리나라 어느 정당이나 우리나라 정당이 교육 기능이 좀 약하고 노조도 사실 많이 약하고 무슨 어떤 공동체 이런 게 많이 좀 약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물에 잉크가 떨어지면 퍼지는 것처럼 가로막힘이 없이 가짜 뉴스가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도 높은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오랜 과제긴 하지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주당도 당원이 이제 뭐 한 100만 명 넘어간다고 하니까 당원 교육, 당원 토론 이런 것들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가 함부로 범접 못하고 오히려 우리 당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저는 인간이라고 뭐 보지 않는다. 이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국민을 향해서 촛불이 겨눴던 것들이고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심리전단반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살아 있어도 살아 있지 않은 거로 만들겠다. 막 히틀러 개베스 얘기합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를 데려와서 악마화를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보냈냐. 그 심리전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단계로 권위를 훼손시킨다. 2단계로 주변 사람 떠나게 한다. 이게 정치 속성이 또 그렇잖아요. 뭐 소위 중도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좀 욕 좀 먹으면 일단 거리를 둬요. 그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립된다가 3단계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민주 진영의 유력 정치인한테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잡아서 저들 표현되면 원점 타격은 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걸로 만든다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물리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네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근데 저것들을 우리는 맨날 대화와 타협과 관용의 정신으로 맨날 보듬자고 했으니까 저것들은 그걸 기회 삼아서 계속 이 종양들을 여기저기 퍼뜨려 온 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채팅창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 체포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요거를 좀 확실하게 저는 짚고 가면은 좋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공수처, 경찰 그리고 국방부가 합쳐져 있는 공조본이 있잖아요. 이 공조본과 별개로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공수처가 청구한 거로 보도는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공조본 차원에서 공수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에다 신청하고 네. 공수처가 그 신청을 받아서 청구한 게 아니라 네. 공수처가 그냥 청구한 걸로 보도가 나와요. 체포영장을. 네, 체포영장을. 그래서 이거는 뭐 경찰 차원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는 아직까지 보도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공수처가 그냥 단독으로 청구한 거로 그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영장이랑 체포영장이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은 구속영장은 상당히 장기간 인신을 가둬둘 수 있는 반면에 체포영장은 길어봤자 48시간이에요. 데리고 오면. 그리고 체포영장은 발부 요건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조사가 안 돼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발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환에 불응하거나 네.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데려가서 조사를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구속은 이제 실제로 신병을 장기간 구금을 해놓는 거라서 네. 아하. 요건도 더 까다롭고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구속에 관련해서는 체포는 통상적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소환했는데 안 나오면 거의 체포영장은 발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을 3번 불렀는데도 안 나온 상황에서 안 나온 상황이었죠.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지금 그 앞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모여서 체포영장 이제 발부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발부됐다고 해서 그 시점에 바로 가서 데려오는 건 아닌 그건 거죠? 아니죠. 체포영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리고 오면 한 48시간 잡아둘 수 있는데 네.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영장이야. 아. 그럼 그 기간 내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뭐 수사기관을 협의해가지고 뭐 수사기간이 한 3일이면 됩니다. 3일 정도 유효기간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까다로운 사안이니까 한 10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서 유효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야의 체포영장 같은 걸 집행하려면 별도의 기재문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밤에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 등은 뭐 내일이나 이렇게 상황 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이 체포영장은 받아놨고 요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4차 소환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까? 뭐 그렇죠.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해도 되고 야 체포영장은 이미 나왔는데 그냥 일단 한번 나와봐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수사기관 선택이에요. 아 그거는 수사기관의 선택이고 네. 야, 그러면 만약에 체포를 하러 가게 되면 압수수색과 다르게 경호처는 이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110조하고 111조에 제한 규정이 있어요. 110조는 보안을 요하는 시설, 111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영장이 나와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체포라든지 구속 같은 신병에 관련된 영장은 그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간 경찰들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바로. 아 그거 자체로는. 네. 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을 잡아가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면은 그럼 윤석열 말고 권한대행의 승인이 좀 있어야 되는. 권한대행의 승인 또는 경호처장의 승인이 있어요. 경호처장의 승인이 네.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으면은 경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막혀요. 영장의 효력이 막혀요. 근데 체포영장은 그런 영장 게 없어요. 들고 가면은 예. 경호처도 나와줘야 된다. 예. 그걸 막으면은 불법인 거고.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아 깔끔하네. 좋죠.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관련해서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검찰의 수사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김용현 전 국정원장에 대한 김용현, 네,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아주 충격적 내용이 많이 담겨 있죠.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도로 그 동안에 다룬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더 어마무시한 게 많이 그렇죠. 들어있더라고. 보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3단으로 구성돼 있어요. 사실관계를 1부에선 정리하고 네. 2부에선 이게 왜 내란인지를 법리적으로 와, 판단하고 3부는 1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붙여놨어요. 오. 1, 2, 3부로 돼 있어요. 한 10페이지인데 저는 그래서 이걸 저희 지역 당원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보시라고. 진짜요? 네. 이거 보셔야 돼요. 깔끔하게 돼 있긴 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야 검찰이 내란 수괴야, 수괴래, 윤석열 수괴래. 딱 하면 간단히 정리됩니다. 예. 실제로 그 공소장에 김용현 공소장이거든요. 근데 근데 내용은 윤석열 공소장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이름이 49번이나 들어갑니다. 아 그거 이제 보셨죠, 이사님도? 대략만 봤습니다. 그 예.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였습니까? 그 기억나시는 거는? 너무 많은데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야구방망이 이상의 막 내용들도 있고. 야구방망이 사진, 송곳 사진 예, 이것도 송곳. 충격받으셨죠? 네. 예.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네. 총을 쏘라는 얘기가 마치 문에다 대고 쏘라는 것처럼 돼 있기도 한데 네. 문이 나무 문이에요. 음. 거기다 총 쏘면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어. 그렇죠. 몸으로 네. 막고 있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죽일 마음으로 발포명령을 내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충격적인 게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 맞아요. 아, 예.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 완전 내란이에요, 그거. 예.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야, 요게 그 전두환 신군부 때 있었던 만들었던 건가요, 이게? 근데 그리고 더 웃긴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리 분석도 다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심하고 쓴 것 같고 그게 나오니까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안 하고 못 빼기는 거예요. 예. 청구 안 하고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윤석열이 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었더라면은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그냥
역할을 없애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들만 제거했겠죠. 아 친윤들은 챙겼겠죠. 챙기고 그러면 새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200명 정도는 유지시켜 줄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200명을 다 진짜 제거해 버리고 새로 선거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뭐 친윤 의원들까지 잡아가려고 하진 않았겠죠. 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친윤 의원들 막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야, 씨 빨리 하라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그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제가. 네. 왜냐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저는 몇 명 눈에 띄기 때문에 네.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검찰에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말 많은 내용들을 공소장에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내란 수개로 못 잡아놓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사님은 검찰이 제대로 이제 윤석열을 버리고 간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뭐 그것도 이제 내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네. 검찰이란 것들이 또 언제든지 들어 누워가지고 마치 이제 변한 것처럼 또 여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있긴 합니다. 다만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사실 뭐 요 최근 몇 년만이 아니라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직접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들을 바꾸려고 했지만 면전에서 이제 몇 학번이라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쌓여왔기 때문에 저것들은 이제 그 역할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같이 청산돼야 되고 실제로 윤석열이 검찰이란 집단하고 한 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뭐든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는 길을 딱 유일하게 그 모든 길이 검찰을 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떡하니 지켜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저 술 취하고 무슨 유튜브 이상한 알고리즘에 빠져서 망상을 갖고 있었어도 검찰이 그렇게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아무리 와서 세탁하려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네. 의원님도 그래도 이거는 뭐 조사 자체가 잘 된 거잖아요, 공소장.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장 자체의 내용은 잘 정리된 거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활용할 건 또 활용해야 되잖아요. 저도 검찰을 믿을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네. 하여튼 근데 이 공소장은 읽어보실만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게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만 열면 검찰이 거의 무오류에 가까운 집단이라고 찬양을 해왔어요. 아, 네. 그쪽에서는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무오류에 가까운 집단이 정리해놓은 자료다. 니네 한번 봐라. 그게 제일 이렇게 깔끔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또 하나 플러스가 이제 미국이 있죠. 성조기 향상되면서 미국은 신이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한덕수나 여기를 이제 인정 안 하고 있던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성조기 들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뭘 지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용현 얘기한 김에 그럼 요거까지도 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의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분석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김용현 쪽에서 이건 개헌법을 위반했다라면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 그 의원님까지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 네. 내용이 뭐냐면은 개헌 당일날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상황이 다급하고 또 위험하고 하니까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하신 거죠. 네, 들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부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악수하는 사진도 찍혔고 네. 대화를 나눴고 근데 그거 관련해서 그거를 김용현 측에서 개헌법 위반이다. 또 건조물 침입 이런 걸로 고발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거 네. 어떤 의미 왜 그러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그날 했던 개헌은 자기네들은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개헌을 한 거고 그걸 오히려 저나 뭐 우리 대표님이나 한동훈이 위반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아, 터무니없는 상상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고요. 그럼 포고령 자체도 합법이라고 포고령 자체도 주장을 하는 합법이라고 거네요? 본 거예요. 예. 그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지금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따로 이- 연락 온 건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고발했으니까 이제 뭐 검찰이나 이쪽에서 통지가 오겠죠. 접수됐다고. 근데 2024년도에 개헌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람 흔치 않을 거예요. 진짜 2024년입니다. 지금 2024년. 예. 헛웃음이 나오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헛웃음 짓는데 저희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막 울면서 거의 울면서 왜? 김용현이 너 뭐 고발하지 마.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린데 뭘 고발한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각종 사령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저 막
눈을 막 부라리고 국회의원들 면전에서 무시하고 했던 것도 그냥 처음에는 싸가지 없는 것들 이렇게 사람이 생각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그 뿌리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니까 저것들은 좀만 기다리면 니는 진짜 죽었다 이런 눈빛이라고 다들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 김용현이라든지 뭐 윤석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내란 수괴와 그 공범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한 번도 제대로 목 한 번 날아간 역사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짓거리들을 저질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진짜 보수주의자들도 이거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부터 보수가 저런 식으로 사회 질서를 오히려 흐트러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짓거리를 한 게 보수냐? 그래서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저들은 야, 저 뭐 이재명 지지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 전쟁을 걸고 있는데 그런 걸로 버틸 수 없다. 당신들은 끝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검찰을 제가 믿는 건 아닌데 네. 이 자료는 잘 정리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무오류의 집단이라고 찬양했던 검찰이 작성한 거니까 진짜 한 번씩 읽어보러 10페이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단계로 구분돼 있어서 양이 많지도 않아요. 실제로 맞아요. 읽어볼 만한 게.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어차피 보도자료로 공개되도록 나온 거라서 네. 저희 당원들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읽어보시라고 하고 있고 제가 설명도 좀 드렸어요. 그때 한 100분쯤 모이시라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검찰에서 저도 봤는데 되게 쉽게 써놨더라고요. 네. 읽어보면은 술술술 읽힙니다. 야 이거 난리였네. 그냥 보통 지시가 아니었네라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기재를 좀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쪽을 정찰 다니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탈진실 시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쪽엔 다른 정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천공이라든지 정광훈 이런 류들을 내랑한 그 선전죄로 확실히 책임 물어야 된다 보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금은 힘들지만 곧 판세 바뀐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뭐 미국의 팩트, 뭐 검찰의 팩트 아무리 전해도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한덕수가 탄핵이 됐고 동시에 이 공소장이 오픈된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안타까운 게 이 공소장 내용이 덜 보도가 됐어요. 네. 이걸 좀 이 충격적인 내용과 사진들을 좀 보셔야 돼요. 야구방망이가 뭐예요? 군대 물품에 야구방망이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 야구방망이 알루미늄 바다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진짜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총을 쏘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무문이에요. 나무문에다가 기총을 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도가 돼야 되는데 보도 잘 안 됐어요. 네. 요거 진짜 저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보거든요. 네.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분명히 요거 저희가 바로 보면서 방송을 좀 했었는데 저 이 댓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마카다미아라는 분이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백분이라면 이런 자백분이 아니라요. 계엄군끼리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 사진도 다 증거로 지금 검찰이 확보해서 올려놨어요. 한번 맞아요. 보세요. 요거 단체 대화방 우리 그때 썼던 거 혹시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출동조 방첩사 출동조가 단체 대화방 이제 자기들끼리 실제로 이거 대화를 나눈 겁니다. 요거 저희가 띄워드렸었죠. 보면은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이랑 전혀 달라요. 저건 지시가 내려온 거고 이제 출동조한테 전파가 된 겁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에 보시 있는 팀이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숨어있는 신원식 안보실장 의심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근데 이 단톡방에 안보실장님 초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네. 저것도 분명히 좀 해명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살짝 그 묻혀져 있지만 김태효 김태효도 맞아요. 네. 저것도 이상한 알리바이 만들어 놓고 지금 빠져나가려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까지 한다고 했던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이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외교 안보에 사실 윤석열의 브레인 역할한 게 김태효였는데 저것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거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려드릴 수가 있나? 링크를? 파일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 못 보시는 분들이 꽤 있나 보네요. 이건 근데 진짜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거 좀 많이 그쵸. 보셔야 돼요. 네. 요건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혹시나 저희가 조금 연결을 해드릴 수 있으면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오마이뉴스 인터넷판에 쭉 좀 실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보세요. 지금 이거는 야구방망이 알루미늄 배트잖아요. 이거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검찰이 공개한 그 공소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별첨으로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검찰 쪽에서. 안돼 뭐 포승줄로 묶어서 이재명 대표 압송하라는 거잖아. 저 포승줄. 야구방 막 송곳. 송곳은 왜 씁니까? 송곳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저게 가서 진짜- 갑자기 뭐 종이 뚫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야. 저게. 이나 손톱 발톱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걸 보니까 더 이제 윤석열을 헌재에서는 파면 그리고 처벌 관련해서는 빨리 신병 확보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보도상으로는 저도 본 것처럼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한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이걸 또 파고들더라고요.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 근데 아니,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 확실하게 헛소리라고 자, 봐도 김영현 구속됐죠? 네. 검찰도 내란죄 직접 수사권 없어요. 음. 관련 범죄로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이 발부해 준 거예요. 똑같은 로직입니다. 똑같은 로직이라서 헛소리고요. 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 뭐라 그랬냐면 직권남용이 주범죄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 김영현도 똑같이 한 거예요. 네네. 직권남용, 내란 관련 사건 내란.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도에 따르면 직권남용 그러니까 주사건은 불소추 특권 내란 외환 아니니까 불소추 특권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 안 된다. 수사 다 됩니다. 수사 다 돼요. 수사 다 되고 기소만 안 된다는 게 불소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까지는 그래서 되고. 주사건이 직권남용 수사하다 관련 사건 내란으로 영장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씨. 예. 그렇죠. 직권남용 수사는 할 수 있고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이야. 그러면 내란은 불소추 특권이 없으니까 체포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수사는 멋대로했던 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음. 나중에 끝내 표창장으로 한 가족을 도륙냈던 게 음. 이제 와가지고 저런 말장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게 만드는 거죠. 요 주장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측에서 또 하나가 내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탄핵 심판은 정지해야 된다. 요거를 헌재 51조는 51조는 정지할 수 있다예요.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는데 정지할 수 있는 경우로 통상 헌재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려야 뭔가 헌재가 판단하기 좋을 때 잠시 형사재판이나 형사수사가 진행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분명한 사안이고 헌재가 판단하기 오히려 딱 적합한 사건이에요. 아하, 오히려. 네. 그래서 이미 헌재가 형사하고 헌재의 탄핵은 별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준비기일 때. 네.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헌재가 뭐 요 형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헌재 심판이 중단되거나 이런 가능성 없다고 우리가 그냥. 아니 이미 확실하게 별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별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형사 사건을 이후로 정지도 안 시키겠다는 그렇죠. 선언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좋습니다. 51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체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이제 내일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쌍특검 내란 본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내일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안 쓰면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맞죠, 의원님? 1월 1일까지입니다. 정확히. 1월 1일까지. 예. 근데 이제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고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마지막 1월 1일 전에 마지막 국무회의니까 내일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다만 헌재 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없어요. 시한이 없어요. 법률안은 15일이라는 시한이 있어요. 네. 15일 이내에 공포 안 하면 국회로 다시 옵니다. 아. 그래서 의장이 공포하면 돼요. 의장이 공포하면 된다. 네. 근데 임명은 그런 시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일은 최상무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뭐 예측하기가 당연히 어렵고 좀 예측하기 어렵고요. 네. 실제로 뭐 몇몇 기재위 의원님들 오늘 점심 때나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분분하더라고요. 기재위가 이제 기재부 장관을 옆에서 계속 보는 의원들인데 그래서 하리라고 강력하게 믿고 또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요. 저희는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저희 프로세스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한덕수 탄핵 전에 최상목이 대표로
그 국무위원들 우르르 끌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했잖아요. 제거해달라고. 그 장면도 봤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JTBC가 단독 보도로 나온 게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비상 그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쪽지가 네, 네.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었죠 당연히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보도상으로는 그 쪽지 내용이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지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상목은 이제 지난 17일 날 국회에 나와서는 요거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거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그걸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17일 날 얘기는 몰랐다라는 취지 같은데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처음에 쪽지 얘기 안 했었고요.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 쪽지 얘기 안 했었고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었다는 얘기만 했고 음. 그러다가 쪽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쪽지 내용을 확인을 못했다고 얘기했다가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쪽지에는 윤석열이 준 쪽지죠. 그 쪽지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한 예비비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요게 이제 명백하게 내란이다. 국헌을 문란하고 새로운 헌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걸 입증해주는 자료가 된 건데 하여튼 본인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거 보도 마찬가지 이사님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좀 예측하시고 좀 어떠셨는지. 저도 뭐 제가 감히 예측을 하기는 워낙 지금 불가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쭉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거의 압도적인 그 시민들의 그 궁금증, 불안함이 이제 저것도 이제 또 시간 끌고 장난질 치면 또 탄핵하고 그럼 이제 또 권한대행의 대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난을 쳤는데 또 거기에 대행을 붙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잘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걸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네. 될지. 그 와중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적은 있는데 입건이 됐죠 피의자로. 피의자로 입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최상목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려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자기가 이제 몰리면 차라리 윤석열과 한 배를 탈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자기는 확실하게 선 긋고 다른 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깨끗하게 살아왔으면 그런 소신 물론 이제 그래도 쉽진 않지만 소신 행보를 걸을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얽히고 설킨 게 많으면 또 저들이 그런 걸 파고들지 않습니까? 온갖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상목 씨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저도 뭐 얽힌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거부권은 안 쓰겠죠? 감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이슈가 두 개 아닙니까? 와, 헌재 감히. 재판관 임명하고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한 세 개군요.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 여부, 상설 특검에 관련된 추천. 추천 의뢰 네. 이렇게.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새롭게 좀 제기됐던 건 이제 이 헌재 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요거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유 이거 뭐 머리 아프게 예상하면 뭐 합니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저희는 또 저희 길 가고 그러니까요. 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분은 아마 다 이미 주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안 대로 가야 네. 된다는 거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또 얘기. 탄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저희가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수는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음. 수는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서 가장 빠른 길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정해진 거지. 수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수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네. 계신다. 뭐 채널 A 단독으로 나온 거는 우원식 의장이랑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나가지고 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대화를 좀 나눴고 우원식 의장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민이 나는 정말 좀 무서워. 나는 뭘 고민해야 돼요, 지금? 뭘 고민이 고민해? 너무 무서워요. 뭘 더 고민해야 돼요? 이 지금? 고민을 진짜 고민을 왜 하냐고. 왜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 얽힌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뭘 터지면 고민하는 큰일 나니까. 거야.
뭡니까 도대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헌재부터 해서 모두가 다 나서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심지어 국힘 당신들이 추천한 후보자도 임명을 해야 돼. 모두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슨 고민인지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국민의힘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비대위가 출범이 됐고 취임사 이제 서면으로 좀 남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취임사에 죽어도 윤석열의 이름은 안 적어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결국 이거는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이런 불안과 걱정 끼쳐드려서 이 뉘앙스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전혀 이거는 반성과 쇄신하겠다는 태도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 제가 용산 주민인데요. 네. 그동안 뭐 했나 묻고 싶어요. 제대로 소통도 안 하고 용산 주민들 이 대통령실 멋대로 이전했을 때도 난리가 났거든요. 네. 뭐 교통체증부터 소음부터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 제대로 해결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뭔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한몸통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 비대위원회는 지금 5명을 지금 5명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성은 총 7명인데 권영세, 권성동 있고 이제 그 밑에 김용태, 최보윤, 김상훈, 이미자, 최형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인물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5명을 보시고는 어떤 의도가 담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분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친윤과 또는 친윤은 아니지만 친윤이고 싶어하는 친윤에 묻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친윤 또는 친윤은 아니어도 나 친윤에 껴주세요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다른 소리 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맞습니다. 특히 저는 젊은 그 김용태 씨 아마 김용태가 수사님하고 비슷한, 들어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방송에 나와서도 하는 얘기 보면 저 구태들이랑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민주당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 약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제발 합리적 보수 타령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내랑 공범이 된 거고요. 지금 김재섭 씨 어떻게 되는지 뻔히 봤으면서도 지금 이런 데 갔다는 건 여전히 나는 그 안에서 잘 보여가지고 내랑 공범들과 함께 싹쓸이 당하고 싶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명박 때 제가 댓글 공장 얘기 항상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요. 국정원이 어떤 짓거리까지 저질렀냐면 일베를 건전한 보수라고 규정합니다. 그 플랫폼을 건전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뭘 뿌리냐면요. 세월호 2자 동영상을 만들고 거기를 통해 유포를 해요. 왜냐면 시민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월호 얘기할 거냐라는 거를 정보기관을 통해서 뿌렸던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12구 참사 때도 비슷한 얘기들 나왔죠. 네. 요 이번에 그 항공 그 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그 얘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일반 시민들 생각하는 척, 자영업자들 위하는 척 하면서 민주당한테 이게 막 더 압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전 할 텐데 우리는 저런 것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5명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작진 또 알려주셨는데 이거 봐도 어질어질하네요. 그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의 조정훈, 조직부총장의 김재섭, 김재섭 들어갔어요. 조직부총장의 김재섭, 수석대변인 신동욱,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그리고 비대위 비서실장직에는 강명구. 이렇게 선임이 됐네요. 야, 저는 다른 사람도 하는 사람 조정훈 씨도 진짜 웃긴 게 여기저기 붙었다. 예전에 저 훈훈 브라더스 한 거 보면 진짜 역겨웠거든요. 한동훈, 조정훈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동훈을 까는 투사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인생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맨날 저런 것들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기회주의자들. 아주 역겹습니다, 저건. 아이고 저 진짜 매우 동의하고. 박주민 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그냥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상식선에서 항상 기대를 그나마 해왔잖아요. 이 네. 내란 이후에도 그래도 그래 지들도 양심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겠지. 와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더 극으로 그냥 끝으로 아예 달려가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언제 시간 지나면 뽑아줄 거다. 이건 다음 선거도 지금 한참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야, 국민의힘은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하거나 상식선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상식선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집단인 것 같다. 요거는 그냥 정말 비상식으로 나오니까 비상식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형님. 야, 너무 우리 국민들만 법적으로 생각하고 민주당도 법적으로 그냥 그 과정에 맞춰 가지고 대응해야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전 아까 정보기관 뭐군 저들 정보 관련한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관용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저것들한테 그 명분을 또 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것들은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아갔는가 그 역사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그대로 다시 다른 척하면서 나와가지고 반성하는 척하면서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세력들을 세탁해주고 있습니다. 저것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공화국의 적은 제외하고 우리가 대화와 타협과 토론을 하는 것이지 저것들이 일반인인 척 지금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다니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양복만 입었을 뿐이지 저것들은 친일 세력들, 기회주의자들 국민 향해서 총뿌리 겨누고 군화발로 짓밟았던 것들 똑같은 것들입니다. 네. 이건 이번에 확실히 그 저들 표현대로면 저것들을 처단하고 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당 뭐 그냥 개인 의원들의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 김민전도 나 진짜 이거 놀랐어요. 자기들 단체 대화방에서 트랙터를 몰고 나온 전국 농민회 총연맹 시위가 밤중에 살짝 끝난 윤석열의 개헌보다 더 폭력적으로 다가왔다. 아유, 요즘 왜 그래? 와, 잠꼬대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맨날 근데 잠만 자고. 이런 것 자체가 내란 선동 아니에요, 확실히? 네. 야. 그러니까 저들은 종북, 뭐 간첩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계속 그것만 되풀이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 우위를 점해왔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기관 이렇게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프레임 씌우냐면 저거 북한하고 또 내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에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그러면 그동안은 레드 컴플렉스가 먹혔으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저에 대해서 사상 의심할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층들 지금 응원봉 들고 거리로 나왔던 분들 혹은 들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정치를 접하는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빨갱이다 간첩이다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건데 여전히 저들은 그 세계에 gat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아마 찾아보세요. 윤석열이 아마 어디선가 연설문에서 썼던 말인 것 같아요.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말을 써요. 네, 반대세. 네, 반대세. 이게 이명박 때 만든 국정원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반대세 비밀 책도 있었어요. 반대세 비밀 책도 네. 저도 열심히 보고 제가 비판하는 어. 글도 쓰고 네. 토론해도 했는데 그게 그 이명박 때 국정원에서 개발한 논리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 2010년 초반 뭐 요 정도의 또 극우라고 평가받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에 지금 이리저리 좀 국민분들이 휘둘리고 계신 국민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요 위원정당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당되는 게 꽤 많지 않아요? 위원정당에서는 정부가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정부가 헌법에. 청구를 해야 돼요? 정부가 청구해서 헌재가 심판하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그 정부라고 하면은 어디로 봐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면 부처? 부처는 법무부에서 하죠. 법무부 그러면 장관이? 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그런 일을 장관이 하죠. 헌재 청구를 해서 그게 인용이 되면은 위원정당으로 해산이 된다. 법무부 지금 박성재 그 다음이 이제 다음으로 네. 가야겠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방송 중간에 체포영장 발부가 되면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아까 의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요 정도 나온 것들로만 봐면은 이제 발부는 될 것 같은데 발부가 된다고 해서 새벽에 끌고 나온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 뭐 이 큰 참사의 피해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민주당도
진짜 이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동시에 또 헌정 질서 회복도 저희가 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그 부분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네. 네, 뭐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엔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계속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들은 우리를 그 같은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물밑에서 어떤 짓거리를 저지러 왔는지를 우리가 계속 알고 기억하고 그 되풀이되는 걸 막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유가족분들 저것들이 계속 있는 한 이제 유가족분들에 대한 사찰, 그 악마화, 분열 조장 엄청나게 시작될 거거든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뭐 과정들이 계속 이제 뭐 보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하기 전 하나만 전달해드리자면은 노상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롯데리아 회동에 같이 있었던 또 정모 대령이 있었고, 근데 정모 대령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선관위 직원들의 구금 시설 이송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과정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송곳도 보고 뭐 안대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정 대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발 주머니를 직접 써보면서 시험까지 했었는데 주머니가 작아서 머리에 씌울 수도 없고 잘 찢어졌다. 그래서 노상원이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수면 한 대만 씌우는 걸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노상원이. 이거를 미리 사전에 테스트까지 해봤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오네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어질어질하고 어마무시하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뉴스를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참사 희생자 분들과 또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